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경제원탑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 본업은 전업투자자, 네, 전문 트레이더고요. 경제원탑 플랫폼에서 8월 11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로 뭐 크게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소소하게 부수입 올려보려고 하다가 또 물리고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고요. 제일 관심 많으신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에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는 유망 섹터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하반기 성공 투자, 그리고 좀 장기 롱런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강의를 경제원탑 플랫폼에서 8월 1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구독자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부진하던 2차전지 섹터가 결국 신저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힘없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100%씩 전기차 판매가 늘었고요. 재작년에는 50%씩 판매가 늘었고요. 작년에는 30%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한 성장률이었는데 올해 24년도 연간으로 30% 판매량에서도 절반 이상 줄어든 15%,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전기차의 대표적인 양극대 5대 천왕이라고 하는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뭐 LNF 5대 천왕의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는 회사가 올해 연간으로 누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 사실 실적이 나왔는데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을 빼면 정확하게는 454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또 LNF도 당연히 2분기에 상당폭의 수백억 대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의 사실은 기대값도 많이 낮아졌는데 기대값 낮아지면서 숫자까지 떨어지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전히 AI 반도체, 전력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수출이 잘 나오는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가 많이 올라간 거에 더 관심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2차전지가 수급에서 철저히 소외되면서 수급의 빈집 현상이 생겼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편향된 부정적인 보도들이 언론에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 부분도 2차전지에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차전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금투세 관련된 불확실성, 그렇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억지스럽게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어서 금투세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아마 금감원장님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대표분들 만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확실하게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 관련된 불확실성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국장 팔고 미장 가자, 이런 굉장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리튬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계속 리튬 가격이 다시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배터리 밸류체인의 끝판왕은 리튬인데 리튬 가격이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리튬 가격 빠지는 게 양극재 업체들 양극재 판가도 떨어뜨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테슬라의 실적 쇼크도 나오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트럼프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의 공화당이 되면 IRA 법안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확산되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쳤고요. 인천 청라에서 벤츠 EQS 관련돼서 화재가 났었죠. 근데 그거 왜 CATL 배터리 쓴 거를 왜 얘기를 안 하는지 그거 꼭 좀 만천하에 좀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벤츠에 들어간 중국 CATL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난 거고요. 심지어 중국 CATL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아니라 NCM811 배터리인데요.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쉬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언론화되면 그거 북미하고 유럽에서 CATL 배터리 장착한 북미 차나 유럽 완성차나 이런 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타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전기차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게 좀 북미하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조속히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튬 가격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튬의 후발 업체들, 상위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엘버말, 칠레 SQM, 그 다음에 뭐 간펑 리튬, 틴치 리튬,
뭐 리튬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상위 업체들로 그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이 진짜 엄청나게 늘여놓은 그 리튬 업체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상당 부분 도태돼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지금 요거 미래에셋에서 잘 정리됐는데요.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리튬 관련 또 니켈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요 생산량 합산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리튬의 수요가 엄청나게 개선이 안 되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예상해서 포스코홀딩스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했지만 2026년부터는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리튬 가격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 것이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려로 말씀드렸던 뭐 트럼프 당선 우려. 트럼프의 표밭이라고 하고 있는 공화당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전기차 IRA 관련돼서 상당한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익을 저하는 그런 액션을 트럼프가 취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트럼프가 말한 여러 가지 요지는 전기차를 박살내기 위함이 아니고요. 전기차 너네가 휘발유차랑 공정하게 경쟁해서 휘발유차 이겨봐. 이게 트럼프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치 다 박살내서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보도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오류가 쌓여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이 57%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96%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실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앞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 자체가 2고요. 에코프로 BM이랑 삼성 SDI 합작사가 8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적을 쪼개서 보셔야 되고요. 물론 전기차 쪽에서 양극재 판가가 1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건 판가 하락이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여기서 무한정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 판가 하락은 멈췄다는 거고요. 다만 저는 우려되는 거는 판가보다는 출하량입니다. 그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가격 곱하기 물량입니다. 가격 빠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는 물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출하량이 역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출하량이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벌크업했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북미에서 85% 증가하면서 벌크업한 부분이 있고요. 북미에서 ESS 삼성 SDI가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스타트 끊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ESS 쪽 크게 늘어날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공구 쪽도 매출이 35%에서 40%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동공구랑 ESS의 매출 합산 비중이 전기차보다 월등히 적은 25%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 안 한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전기차 쪽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연간으로 출하량과 가격이 가장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합산으로 대략 30% 정도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더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27년도에 압도적으로 71만 톤 캐파를 가장 에코프로비엠이 원탑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절, 그러니까 출하량 조절을 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완성차 업체들하고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새롭게 다시 재고 축적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에 아직 출하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아마 출하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속도 조절하겠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처럼 캐파를 줄이겠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한 번 더 충격을 맞을 확률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미 많이 출하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거는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하고 IBK, 그 다음에 교보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지금 2025년 내년 기준으로는 올해보다는 70% 늘어난 16만 4천 톤이고요. 26년 기준으로는 23만 톤을 지금 실제 실적 추정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년과 26년이 모두 24년 대비 평균적으로는 출하량이 50%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6년에 평균 50% 늘어난 출하량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3만 톤입니다. 그런데 26년 23만 톤보다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면 이 23만 톤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지금 전기차가 대략 670만 대 시장입니다. 이 중에 삼성 SDI랑 SK온의 점유율이 25%가 넘기 때문에 대략 20%만 잡아도 대략 한 170만 대에서 200만 대의 전기차가 삼성 SDI랑 SK온이 팔리는 거고요. 거기서 170만 대 기준이 배터리가 12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120기가와트에 현재 리튬 가격으로 계산해서 필요한 양극재 양이 19만 톤이고요. 그러니까 26년에 잡아놓은 23만 톤이라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잡아놓은 수치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26년 에코프로비엠이 예상하는 23만 톤보다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랑 SK온이 합산 점유율 25%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6년 기준으로 삼성 SDI랑 SK온이 필요한 19만 톤의 양극재는 충분히 에코프로 BM이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9만 톤 기준으로 지금 바닥 찍은 리튬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매출이 8조고요. 그리고 전동공구랑 ESS가 전체 매출의 대략 25%를 차지하니까 현재 ESS랑 전동공구 쪽 합산 매출이 24년 1조 예상하고요. 아까 ESS 쪽에서 출하량이 85%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계속 85%씩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30% 정도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꾸준히 30% 성장한다고 보면 최소한 2026년에 전동공구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합산 매출은 2조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2조 매출에 전기차 쪽 양극재 19만 톤에 대한 매출 8조 하면 최소한 10조 이상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매출 10조 정도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양극재 출하량 그다음에 양극재 가격 빠진 부분을 다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치로 26년 전기차, 전동공구,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총 합산 10조인데 이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ESS나 전동공구 쪽 매출이 평균 30% 잡은 것보다 더 많이 더 폭풍 성장한다면 충분히 매출이 12조, 13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완성차의 판매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 판매량의 대부분은 BMW, 폭스바겐, 아우디가 그 판매량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 30%가 리비안, 포드, 일부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BMW, 폭스바겐, 리비안,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을 제일 중요하고 그걸 매달 체크해 보셔야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도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최고의 밸류 체인을 가진 포스코 그룹의 주가도 연일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시총 80조가 증발했다고 하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1%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는 것일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리튬의 매출과 이익이 드디어 빠르면 하반기 내년 상반기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리튬의 매출과 이익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철강이 계속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실은 철강의 판매 가격의 예를 들어 5%가 빠지는데 원재료 가격은 15%에서 20%씩 더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철강이나 화학업체들의 대표적인 스프레드라고 하는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차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강이 바닥을 지나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에서 상당히 선방하면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영업이익 7,500억대를 회복을 했고요. 아마 3분기를 넘어서 4분기에는 철강 쪽에서도 포스코홀딩스가 분기 1조의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 관련돼서는 중요한 수치가 바로 2분기에 판매량 개선되면 대략 철강의 분기 판매량이 800만 톤 이상인 830에서 850만 톤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 830에서 850만 톤을 달성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포스코의 원재료 가격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공급을 이제 더 이상 늘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왜냐면 과거 3년 동안 계속 엄청나게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철강의 판매 톤수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830만 톤 정도 아니면 830에서 840만 톤 정도가 유지되면 상당히 그 철강의 판매량도 많이 회복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포스코의 그 철강의 많은 포지션이 자동차나 조선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특히나 자동차 강판 쪽이
고마진의 비중인데 이쪽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철강 쪽에서도 비싼 철강 제품을 많이 팔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하반기에 그 중국 정부에서 철강에 대한 생산 규제를 감안하면 수요단에서 엄청난 뭐 강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수준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철강 본업이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도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단으로 인식하는 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튬 가격 회복 시점이 포스코홀딩스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리튬 가격 회복되는 시점은 포스코홀딩스 자체적으로는 26년 초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리튬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거 이연되는 게 가시적인 게 보도화되면 항상 뭐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리튬 가격 회복 시점은 26년 초가 아니라 25년 중반이나 하반기일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그 부분을 주가는 아마 선반영해서 25년 상반기에 반영될 확률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가 지금 진행하는 리튬은 리튬 관련된 업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광석 리튬의 가동률이 2달 전에 조사했을 때는 40% 미만이었다가 지금 50% 중후반까지 올라가고 연말이 되면 그 리튬의 가동률이 70% 이상 정상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준공 끝났고 시제품 생산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 양산은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리튬 관련돼서 올해 광양 공장의 광석 리튬이 21,500톤이 양산이 되고요. 내년에 광석 리튬이 토탈 43,000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내년 6월에서 7월 달에 25,000톤이 추가되면 아마 내년에 총 리튬 양산되는 거는 최소 5만 톤, 5만 5천 톤 이상 양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으로 넘어가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5만 톤이 1공장, 2공장 풀캐파로 돌아갈 거고 광석 리튬이 4만 3천 톤이 돌아가면 26년도에는 9만 3천 톤에서 9만 6천 톤의 리튬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6년도는 포스코 홀딩스 그룹사에서도 예측한 측면으로 보면 리튬 가격 상승한다고 보면 9만 6천 톤, 지금의 12,000불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대략 아마 포스코에서 예상하는 거는 2만 불 정도 수준을 예상하는데 9만 6천 톤에 2만 불, 환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1,300원에서 뭐 1,350원으로 잡고 거기에 에비타 마진율을 굉장히 또 이걸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23%로 계산을 하면 26년도에 아마 포스코홀딩스 리튬으로 잡히는 예상 영업이익은 한 7,500억에서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80조 매출로 3조 이익이 나는데 지금 리튬 매출로는 그거의 뭐 8분의 1, 9분의 1 되는 매출로 영업이익은 8,500억에서 뭐 1조 가까이 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밸류에이션 반영이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과거 막 2차 전지 광풍 불 때처럼까지는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뭐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도 2차 전지 밸류체인 단에서는 가장 좀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은 12,000불에서 15,000불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당초 계획인 16만 6천 톤에서 9만 6천 톤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가격이 싸진 틈을 타서 굉장히 칠레 또는 호주 또는 아르헨티나랑 다양한 리튬 우량장 확보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신규 투자를 줄였다기보다는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2030년 전에 리튬 가격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면 기존의 42만 3천 톤에서 초장기 계획을 잠시 보류했었는데 다시 장기 계획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재단의 그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의 그 양극재 매출 그리고 음극재 합산 매출을 26년 기준으로 매출 8조 8천억에 에비타 1조 1천억, 에비타 마진 12.5%까지 장기 플랜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리튬 니켈 리사이클의 매출을 26년 기준으로 매출 2조 2천억에 에비타 마진 0.5% 그리고 마진율 22.7%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26년에 리튬 가격을 킬로그램당 16,000불로 가정을 했고요. 환율도 1,200원이 안 되는 1,192원으로 가정을 했다.
그래서 매출과 에비타가 리튬 가격 올라가거나 아니면 환율 상승분에 따라 포스코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분기당 2,500원씩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로도 대략 2.8%에서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 받으시면서 좀 장기 긴 호흡으로 버티시면 좋겠고, 포스코홀딩스가 PBR 기준으로 주가가 36만 원도 깨지면서 지금 0.45배 역대급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시장의 부진 장기화와 광물 가격 급락에 따른 매출 감소까지 겹쳐 장기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북미 쪽하고 유럽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럽 쪽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유럽에 나가는 물량이 N65고요. 북미에 나가는 게 NCA랑 N86, N87인데요. 북미 쪽은 굉장히 견조했는데 유럽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북미 나가는 물량이 유럽까지 벌크업을 해준 건데,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메탈가 하락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13% 정도 빠졌고,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N65 쪽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65 물량이 있었고, 다만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게 나온 이유는 일회성 비용 들어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초 소재 쪽에 라임 설비 그 수리비가 한 7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인조 흑연 관련돼서 재고 평가 손실이 한 186억 정도. 그래서 이게 합산이 거의 250억이 넘는 금액이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 부분이 좀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저는 판매량, 그러니까 물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Q그로스가 중요한데, Q그로스가 그 GM이 맨 처음에 연초에 그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 30만 대를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25만 대로 낮췄고, 지금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로는 2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M의 얼티엄 셀즈 일부 재고 물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그 양극재 판매량 가이던스는 10% 정도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10% 정도 하향 조정은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 이런 회사들의 물량 조절보다는 엄청나게 상당히 선방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아까 말씀드린 인조흑연 관련된 일회성 비용까지 감안해서 2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디자인 캐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6년 기준으로 양극재 캐파를 39만 5천 톤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출하량 조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조정만 나오지 않는다면 물량 관련돼서도 더 조절하는 이슈는 사실 없을 거로 보이고요. 7월 달에 제일 중요한 GM 관련돼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GM의 에퀴녹스란 모델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GM의 에퀴녹스 외에도 지금 LG 엔솔이랑 인도네시아에 합작 공장 세운 게 여기에 요거가 지금 현대기아차 물량인데요. 현대기아차 물량 M87 같은 경우보다 출하량이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스텔란티스가 북미에서 25년 초에 삼성 SDI가 본격 가동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NCA 물량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물량 자체가 1, 2분기에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24년도 연간 양극재 출하량은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처럼 출하량 자체가 줄진 않고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얼티엄 세일즈 물량 줄은 것까지 감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받는 리튬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수급을 받으면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하고는 비교도 안 될 원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음극재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열심히 비용, 일회성 비용 반영하면서 인조흑연하고 천연흑연의 실적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업체, 전기차 업체, 그 다음에 다른 소재 업체가 모두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어려운 구간을 지니고 있다. 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아까 2024년도 물량 6만 7천 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물량 측면으로 보면 다른 업체들하고 Q그로스에서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회복이 되면 물량 증가가 가장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북미에서 가장 잘하는 GM과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테슬라 물량이 다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물량 증가 효과도 내년에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2025년도부터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메탈 소싱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또는 LG화학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IRA 적격 양극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큰 공급받은 삼성 SDI 물량 실적 반영도 내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주가가 빠지니까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해서 빠진 측면이 있다.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도 밸류에이션에 부담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65% 이상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많이 낮아졌고요. 전기차 중에 가장 기대되는 중저가 차종의 포지셔닝이 가장 잘 돼 있는 양극재 업체도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욕을 먹더라도 양극재 업체 중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아 보이고 LG화학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랑 비교도 안 되게 LG화학이 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은 LG화학이 제일 매력적이다. 근데 양극재 업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매력적이고 흑연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국 8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일본 업체랑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중국을 제외한 음극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음극재의 가치는 계속 밸류에이션에 부각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압도적인 1등 업체는 가장 실적 타격이 적은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지만은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2차전지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갖고 계신 분들이 팔아서 반도체나 수출주로 넘어가는 전략이 지금은 저는 좀 늦지 않았나. 차라리 반도체나 삼양식품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을 사고 싶었으면 삼양식품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안 좋은 얘기가 쏟아져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역발상, 남들과 다르게 움직일 때 항상 주식 투자는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안타깝게도 똘똘 뭉쳤던 개인의 투심마저도 엄청나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진짜 바닥이 멀지 않았구나 느낀 게 2차전지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습니다. 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2차전지는 바닥이 진짜 머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를 팔고 아마 반도체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수출주로 넘어가시면은 가격적인 부담을 저는 분명히 느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2차전지 상황이 동트기 전 새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대장주를 제외하고 눈여겨볼 만한 유망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거 미래에셋에서 표를 참 잘 만들었는데 미래에셋 레포트 참고해서 보시면 다행히도 하반기에 배터리 셀 업체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Q 그로스랑 수익성이 모두 좋아진다고 돼 있고요. 양극재 역시도 Q 그로스랑 수익성이 모두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고 봤던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 모두 P가 떨어지지 않고 현상 유지만 돼도 업황은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동박 마찬가지입니다. 동박은 Q 그로스도 좋아지고 수익성은 다소 조금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 동박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전액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Q 그로스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전액 원재료도 Q 그로스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진다. 가장 업황이 나쁜 분리막까지도 Q 그로스랑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 얘기는 배터리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 모두 하반기는 최악의 바닥 국면을 찍고 좋아진다는 거고요. 저는 계속 음극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음극재가 여전히 탑픽입니다. 음극재 좋다고 말씀드려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 음극재 관련 기업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음극재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나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전기차를 파는 쪽이나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 쪽이나 모두 올해 2024년도 중요한 이슈 1등으로 충전이 꼽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충전 성능, 충전 인프라에 민감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전기차 자체의 성능을 개선시켜서 충전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자체 충전 성능을 올리기 위한 실리콘 음극재라는 재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자체 충전 성능을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흑연에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흑연이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흑연 조금 들어간 만큼 양극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주행거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리콘 음극재가 주행거리를 늘리는 역할, 충방전을 좋아지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의 기술 진입 장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대량 양산에서 초기 수율 잡는 것만 최소 3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업체들이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해서 상용화하는 시간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럼 총 4년이 걸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많은 포스코, 롯데, SK, LNF까지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자본 투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들어온다 쳐도 4년이 걸린다고, 무조건 돈 때려 박는다고 양산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이제 포르쉐 타이칸 같은 초 3억이 넘는 비싼 차에서 이제 아이오닉이나 EV3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만약에 검증도 안 된 포스코 거 실리콘 음극재를 쓰거나 검증도 안 된 SK 머티리얼즈 거 실리콘 음극재 썼다가 물량 나거나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율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채택한 엔지니어나 그 회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신규 업체 적용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 업체가 다 쓸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완성차에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2024년 올해 기준으로 많이 늘어난 게 6%입니다. 그래서 24년도 6%, 그 다음 25년도 7%, 26년도 8%, 27년도 10.5%. 결국은 들어가는 비중 자체도 계속 늘어납니다. 적용 차종도 늘어나지만 들어가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Q그로스가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거고요. 주요 실리콘 음극재 미래에셋 요거 레포트에 잘 되어 있는 게 보시면 게임이 안 됩니다. 25년 내년 기준으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1000톤이고요. 한솔케미칼 750톤, MK전자 1000톤, 대주전자재료 15,000톤입니다. 대주전자재료 15,000톤에 경쟁할 만한 업체가 바로 중국의 BTR 이 1등 업체거든요. 요 업체가 15,000톤보다 더 공급을 늘리는지 차라리 이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샹샹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의 샹샹이 내년에 25,000톤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탑3는 중국의 샹샹, BTR, 대주전자재료, 일본의 시네츠인데 시네츠도 사실 공급 물량이 10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사가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중국의 샹샹이나 BTR이 물량을 얼마나 늘리고 얘네가 가격 정책을 어떻게 쓰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글로벌 탑3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올해 엄청나게 100%씩 성장해서 26%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회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매출 비중이 30%도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내년에 몇 프로까지 매출 비중이 늘어나냐면요, 53%까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대주전자재료 전체 매출에서 이제 완전히 우린 실리콘 회사야 말할 수 있을 정도인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70% 나오는 거는 앞으로 2년 뒤입니다. 그럼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70%까지 된다.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요, 대주전자재료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의 70% 이상은 바로 MLCC에 들어가는 또는 형광체 물질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MLCC 소재의 마진은 10% 초중반이고요.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마진은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마진이 2배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를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IT 회사가 지금 R&D 테스트를 30개 넘는데 제품 도입 확대하려고 테스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IT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는 당장 언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냐? 아마 이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IT 어플리케이션을 확대가 예상되면 IT 쪽 매출이 또 새로운 신규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부진하다고 최근에 한 2-3개월 동안 양극재 다 박살날 때 대주전자재료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저는 소재 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작년에 급등장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락을 기회 삼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각각의 결국 어떤 마음가짐으로 2차 전지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 글로벌 정부가 밀어주고 친환경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 물론 중간중간에 캐즘이란 단계를 극복을 해야겠지만 이미 중국은 1차 캐즘, 2차 캐즘을 극복한 상황이고요. 이제 북미나 유럽이 2차 캐즘 단계를 맞았기 때문에 이 2차 캐즘도 슬기롭게 극복하면 상위 선점 업체들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이 BMW란 탑5에 들어가는 완성차 업체가 노스볼트 배터리를 전면 철회하면서 삼성 SDI 배터리를 쓰려고 했고요. 모든 중국의 LFP 배터리가 유럽차에 독식할 것처럼 예상이 됐지만 유럽의 르노라는 업체가 LG 엔솔에 LFP 배터리를 4조 넘게 수주를 주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국내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2차 전지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정말 롱텀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실망한 나머지 다 팔고 다 떠나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도 분명한 이 캐즘 단계를 지날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말 그대로 캐즘 단계가 지나가면 업황이 사실 반도체를 대체할 만큼 엄청나게 큰 산업이고 친환경, 탈탄소라는 글로벌 대의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휘발유차가 벌금 받는 거 외에도 휘발유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기만 연기됐을 뿐이지 휘발유차 앞으로 생산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주가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큰 산업의 틀로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저녁 8시에 경제원탑 플랫폼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경제원탑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원데이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강에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밸류에이션 계산법 등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관련된 노하우를 아낌없이 이번 특강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전력기기나 수출기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면 또 하반기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좋은 투자 기회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원탑 구독자분들도 상반기에 주도주를 못 잡거나 2차 전지나 반도체를 통해서 손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이나마 제가 주식투자 경력이 이제 20년 차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노하우를 특강을 통해서 구독자분들 만나서 다 전달드리고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선착순 1000분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 1000분만 우선으로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특강에 꼭 참여해 주셔서 저하고 소통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시장을 이끌던 AI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당연히 주가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가는 항상 상승 뒤에 조정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 계속, 사람들이 AI 가속기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보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AI 수요를 계속 비싸게, 예를 들어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7천만 원을 주면서 계속 빅테크 업체들이 살까?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는 겁니다. 하이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그 AI 가속기 반도체 업체들의 할당대 이 최첨단 패키징, 코어스 패키징이라는데, 코어스 패키징이 100% 가동되면 HBM 탑재 가속기 반도체의 최대 생산량이 엔비디아 473만 대를 포함해서 932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HBM 수요로 환산하면 8.8기가바이트고요. 24년도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총 합산 생산 계획은
13.8GB입니다.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5억 기가바이트가 더 초과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HBM을 초과 수요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HBM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HBM 관련돼서 계속 20% 넘는 30% 넘는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이 HBM 때문에 오히려 일반 D램이나 일반 반도체, 일반 낸드 반도체가 오히려 더 공급 부족이 되면서 HBM 가격 프리미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HBM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대한 초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사라진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HBM 관련된 부분이 또는 AI 관련된 부분이 엄청나게 생산성의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 실질적으로는 AI 반도체를 통해서 생산성 혁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성 혁신을 이루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너무나 큰 과도한 기대감은 결국 주가를 실망 매물을 쏟아지게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 74조 원에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하면서 호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요, 올해 상반기 1월 달부터 8조 5천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 비중이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으려면 오히려 휴대폰 쪽이 잘 돼야 됩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애플을 제치고 전체 휴대폰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생각보다 갤럭시 S24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요. 폴더블 폰 쪽도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다르게 일반 D램, 일반 낸드 쪽에 비중이 크죠. HBM은 매출을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HBM 매출 비중은 5%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HBM 매출 비중이 지금 이미 25%까지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HBM 때문에 일반 D램과 일반 낸드가 지금 수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올해 1, 2분기에 벌써 분기별로 15에서 20%씩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업체들도 올해 3분기에 계속 15%, 20%씩 가격 상승이 안 나오니까 3분기에 D램하고 낸드의 가격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은 10%, 낸드 가격은 한 8%에서 9% 정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격을 비싸게 올리면서 계속 판다는 얘기는 D램과 낸드 모두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D램과 낸드 외에 지금 일반 그 AMD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서버 데이터 센터 쪽 메모리 반도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장치라고 하는 SSD는 압도적으로 삼성이 시장 점유율 1등인데 이 SSD 매출도 계속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반기에 사실은 주가의 원래 트리거는 HBM, 엔비디아 공급 문제인데 HBM 공급 문제는 지금 칩은 통과되고 패키징 쪽에서 지금 테스트 과정 중에 있고 아마 8, 9월 달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만약에 HBM3E랑 내년에 HBM4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D램의 마진이 2분기에 30%대에서 4분기에는 46%까지 D램 OP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작년에는 디스플레이 쪽이 반도체도 안 좋고 휴대폰도 안 좋은 걸 실적을 견인했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반도체 좋아지는 동안 오히려 부진했거든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애플 그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관련돼서 AI 스마트폰으로 또는 AI 패드로 교체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 실적도 하반기에 계속 좋아질 거다. 그리고 TV 계속 대형화되고 있죠. 그리고 다 OLED TV로 바뀌고 있죠. TV 성수기 효과가 하반기에 또 기대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HBM 기대감 전혀 없는데 HBM 기대감이 8, 9월 달에 반영이 되고 HBM 말고 기타 메모리 반도체 쪽 쇼티지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물량 효과를 최대 수혜를 받는 거고 나머지 낸드나 SSD 저장 장치 쪽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10배 정도입니다. 전체 코스피 평균 PER이 오늘 보니까 18.5배 정도인데요. 그거 평균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은 좀 전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일반 서버 반도체, 일반 낸드 반도체가 엄청나게 오히려 HBM보다 더 심각한 쇼티지 상황을 최대 수혜를 삼성전자가 누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심지어 HBM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캐파를 삼성전자 올해 2배, 내년에 또 3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HBM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주가 측면으로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엄청나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미 HBM 매출 비중이 25%까지 올라왔고요. 반대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시장 지배력은 하이닉스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가 HBM으로 올린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계속 하이닉스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그 엔비디아의 새로운 플랫폼, 내년 26년도에 양산할 거로 예상되는 그 루빈 플랫폼에 HBM 가속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속기 HBM 탑재율이 하이닉스가 85% 증가한다고 봤는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물량을 하나도 납품하지 못할 걸 감안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HBM 탑재율이 85% 늘어난다는 거는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아까 HBM 투자 때문에 디램 캐파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디램 캐파가 줄어들면 디램 가격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 인프라나 HBM 후공정에 집중이 되면 디램 캐파에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닉스는 HBM 관련돼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뺏길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HBM 때문에 파생되는 D램과 낸드의 그 타이트한 부분을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겠지만 더 크게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 쪽에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3위 업체인 마이크론 역시도 매 분기마다 30억 달러 이상 HBM에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체적으로 HBM 자체가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초과하며 HBM을 계속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HBM 기대감만으로 엄청나게 올라간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휘청이면서 오히려 지금을 투자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어떤 기업을 주로 보면 좋을까요? 그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를 많이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가 기본적으로 이수페타시스는 통신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네트워크가 지금 기존에 쓰던 스위치나 라우터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스위치나 라우터를 업그레이드하면 이수페타시스의 기판이 가격도 비싸지고 물량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AI 최대 수혜주지만 AI가 다소 꺾이더라도 통신 쪽에서 지금 신규 스위치나 라우터 교체 수요가 나오면서 MLB 기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공장을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물량을 20%밖에 못 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일 만큼 상당히 그 MLB 기판에 대해서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말고 구글 비중이 큰데요. 구글의 추론형 학습용 AI가 지금 애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최상위 업체인 애플의 검증받으면서 구글의 GPU가 커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 쪽 브로드컴이 이제 스타트를 스위치나 라우터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같은 통신 소위 말하는 최상위 업체들 브로드컴을 제외한 시스코라든지 나머지 후발 업체들 아리스타, 주니퍼 이런 회사들도 다 스위치나 라우터를 이제 800기가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로드컴만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타 네트워크, 주니퍼 네트워크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만 업체나
미국 업체, 미국의 TTM이나 대만의 WS, GC 이런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PQ가 모두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이스페타시스도 심지어 한미반도체 주춤한사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페타시스는 AI의 수혜도 받으면서 통신 네트워크의 수혜도 받으면서 경쟁사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캐파를 늘려서, 왜냐하면 캐파를 못 늘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문을 20%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의 장점은 역시나 빅테크 쪽에서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구글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심지어 아마존이나 메타 쪽도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을 갖고 있어서 아마 아마존이나 메타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 이스페타시스가 굉장히 탄탄한 미국 빅테크를 모두 고객사로 갖는 국내 최초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역시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아마 내년 기준으로 매출 1조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아마 내년에 한 1,800억에서 2,000억이니까 밸류에이션이 전체 IT 소재 부품 업체들의 딱 평균 정도 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다소 약간 비싼, 그런데 IT 소재나 부품 업체들이 모두 이스페타시스처럼 매출이 뭐 30%, 영업이익 50%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대값만큼 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오거나 기대값보다 이익이 더 올라간다면 그 주가를 단순히 주가만 많이 올랐다고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AI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소재 부품 장비 통틀어서 이스페타시스라는 회사가 블루오션이라고 치부되는 MLB 기판에서 완전히 최상위 선두권으로 굳건히 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지금 시장 속에서 슬기롭게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롭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자산 배분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좋은 종목 또 좋은 주가의 기회는 언제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불안하면 항상 현금을 최소한 저는 30% 이상, 좋은 종목 좋은 기회는 언제든 오는데 내가 현금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99.9%거든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현금 비중은 20%나 30%는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야, 내가 현금 들고 있는 거 너무 기회비용 측면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주가 빠질 때마다 사서 배당 모아서 배당으로 사실 재투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슬기로운 투자는 제가 계속 느낀 거지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서 수익 나면 그 수익 난 것까지 합산해서 자꾸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수익 난 부분은 철저하게 현금화해서 찾아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그러니까 계속 내 원금 상태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수익 나는 거는 철저하게 현금화해서 채권에 넣어놓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뭐 금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일부 종목에만 국한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특정 섹터에 투자하지 못하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돈의 흐름이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도 과거와는 다르게 종목별 이 순환매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만큼 기관 투자자의 힘이 크지 않아지고, 정말 다양한 ETF 상품 또는 ETF도 기존의 지수만 따라갔던 패시브 ETF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액티브 ETF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형 주단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가 저는 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는데, 결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아무래도 그 세 가지 주체 중에 가장 좀 긴 호흡으로 롱텀으로 보는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시장을 주도해오던 반도체 섹터가 크게 흔들리는 등 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특징과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갈지 예상하시나요? 다행히 주가를 받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화학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의 개선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익에 대한 기대값, 전체 시가총액의 20% 넘게 차지하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깨지면 상당 부분 주가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그렇게 크게 깨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대략 예상되는 것도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뭐 500% 이상, 금년도 기저효과도 있지만 500% 이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300% 이상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수치가 틀리지 않아요. 다행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5조 이상 찍으면서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실적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닝이 크게 미스가 나지 않으면 하반기 증시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긍정적인 거는 어제 FOMC 밝혔지만 9월 달에 거의 금리 인하 확률이 100%거든요. 금리 인상 때문에 2차 전지도 부담이 됐고 제약바이오도 부담이 됐고 인터넷 플랫폼도 다 부담이 됐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자금의 흐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측면도 있지만 사실 경기가 나쁜데 금리만 인하한다고 주시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크게 좋아질 이슈도 없지만 크게 나빠질 이슈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거는 금리를 그냥 25bp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빅스텝해서 50bp를 한 번에 확 인하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크게 좀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국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 반도체가 대표적인 거고요. 7월 달에 2차 전지도 수출 증감률 7월 달에도 13. 전체 수출 증감률 월별 13.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품목 반도체가 뭐 여전히 7월 달에도 50.4%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HBM 기대감 말고 저는 일반 반도체, 일반 메모리나 일반 랜드 관련된 품주, 삼성전자 밸류체인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7월 달에 15대 주요 품목 수출 중에 바이오 헬스하고 석유화학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알테오잔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같은 플랫폼 말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실적 내는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일반 제약회사 중에 대웅제약, 유한양해 이런 회사들. 석유화학 쪽에 특수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합성고무의 금호석유, 질산칼륨, 가성칼륨 이런 거 만드는 유니드 이런 그러니까 특수화학 제품 만드는 화학회사들의 수출 여기 보시면 바이오헬스나 석유화학 쪽이 지금 바이오헬스는 20% 수출 늘어났고요. 석유화학 쪽도 18.5% 근 20% 가까이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런 회사들 다 바닥 찍고 숫자가 좋아지고 있다. 수출 데이터 좋아지는 쪽에 계속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섹터와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전혀 회복이 못 되고 있는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면 리튬 가격 반등, 양극재 업체들 출하량 증가,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뭐 새로운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면 2차전지가 전체 평균 65%, 70%씩 빠졌으니까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 부담이 없는 2차전지 쪽에 최근에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 오히려 반도체는 계속 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뭐 2차전지 쪽에서 하반기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같이 주가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덜한 쪽이 전력기기는 사실 주가 부담이 굉장히 있고요. 화장품이나 식품도 사실 주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장기 사이클로 호황을 예상하고 있는 조선 쪽은 주가가 올랐긴 올랐지만 그렇다고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말 그대로 알테오젠 같은 제약 플랫폼 그 정도만큼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선주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선주랑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지금 완전히 박살나서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는 게 엔터거든요. 근데 엔터가 이제 뭐 여기서 더 나쁠 게 없거든요. 사실 뭐 엔터 많이 깎아먹은 게 뭐 앨범 픽아웃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엔터가 저연차 아티스트 가장 핫한 뉴진스만 봐도 뉴진스가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불과 뉴진스 몇 년 차죠? 3년 차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BTS가 6년 7년 만에 달성하는 거를 뉴진스가 2년 만에 깨고 있거든요. 그럼 뉴진스로 끝나지 않죠. 지금 앞으로 올라올 그 아이돌들이
상당한 지금 손익분기점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박살났지만 엔터도 앞으로 좋아질만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선, 뭐 엔터, 그리고 그냥 꾸준해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계속 좋아하는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조선, 엔터 이런 쪽이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 같고, 기노업으로 보면 저는 로봇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3천만 원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3천만 원이면 딱 세 종목 정도. 한 종목 몰빵은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3천만 원도 전부 저는 다 수출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천만 원을 한다 그러면 2차전지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2차전지는 보유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2차전지를 빼고는 3천만 원에 1천만 원은 미용의료기기 쪽을 담을 것 같고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조선주를 담을 것 같고, 또 나머지 1천만 원은 화학 쪽에 특수 소재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